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21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8개월 만에 최소로 급감해 우려를 키웠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입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우리 자동차 업체들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국내 경제학계의 실증 분석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성장과 분배에 제대로 효과가 없었고 잠재 성장률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저감 비상조치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유치원과 학교에 휴업 권고가 내려지고 노후 경유차는 서울 시내 운행이 제한됩니다. 이상의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흑자 폭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 감소 때문인데 정부의 경제 인식이 담긴 그린북에도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은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경상수지 얘기부터 해보죠. 경상수지가 몇 년 연속 흑자 기록을 세운 겁니까? 네, 연간 경상수지는 지난해까지 21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2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764억 1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11억 8천만 달러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월별 경상수지는 흑자 폭이 계속 줄고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48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반도체 단가 하락과 대중국 수출 둔화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류 기자, 정부의 경제 인식이 담긴 그린북도 오늘 나왔는데 여기에도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재부가 발간한 2월 그린북에는 지난달까지 견조한 흐름세를 보였던 투자와 수출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라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수출 상황에 대한 기대와 인식을 한 단계 낮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수출에 관해서는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어 걱정거리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이례적으로 반도체를 지목해 업황의 불확실성을 거론했는데요. 이달 그린북에서도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에 관해 언급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 브렉시트, 반도체 업황 등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SBS CNBC 류정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곧 백악관에 구체적인 관세 부과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정 기자.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을 담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AFP 등 외신은 이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네, 상무부가 관세 부과를 권고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부과로 생길 혼란을 우려해 이행 결정을 유보할 것이란 외신의 보도도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과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수입차 전체의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제품 가격이 올라 수입차 딜러들의 매출이 약 7조 원 줄고 11만 7천여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우리 자동차 수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죠. 네, 국내 자동차 업체는 한 해 80만 대 이상의 완성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 수출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3%에 달하는데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어제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협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양측은 미중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과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고위급 회담은 지난달 3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내 경제학자 1,500여 명이 참석하는 공동학술 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실측 분석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어제 성균관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서강대 최인 교수와 이윤수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이 제시했던 목표 가운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또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달콤한 사탕이지만 결과는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네, 두 교수는 박근혜 정부 4년과 문재인 정부 1년을 비교했는데요. 우선 이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이 0.13%포인트 내려갔고 소비는 1.14%포인트 늘었지만 수입 소비재를 제외하고 보면 0.46%포인트 느는데 그쳤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늘어난 소비의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가 아닌 외국 경제로 흘러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또 취업자 수 증가율은 임시직과 일용직 모두 4%포인트 넘게 떨어졌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 투입 증가율도 4.3% 낮아졌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으로 전체 노동시간이 줄고 이로 인해 임금 상승 효과가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두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달래기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문 대통령은 어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새해 들어 시작한 경제계와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참석자들은 어제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폭 조절과 함께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수정보다는 정책 보완에 초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이 6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5세에서 29세 청년 가운데 최저임금에 미달한 노동자는 68만여 명으로 시간당 평균 5,972원을 받았습니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의 인상 이후 법 위반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됩니다. 특별법으로 인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미세먼지 특위는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장은 물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 회의체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이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 못 미치자 국무총리 직속으로 된 컨트롤 타워를 만든 건데요. 조금 전 열린 첫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시행했던 미세먼지 대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와 시행 강도 등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도 입증된 만큼 중국과의 협력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오는 11월 열리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제안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는 2022년까지 2014년 미세먼지 배출량의 35.8%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네, 정 기자, 오늘부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잖아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통일된 기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데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도 50 마이크로그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 비상저감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지자체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과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요. 이를 어길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시도별 조례에 따라 자동차 운행 제한도 시행되는데 우선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시부터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기존 아파트 층수를 더 올리면서 전체 시설도 개선하는 공사를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국토부가 관련 절차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규칙과 지침 개정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우선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아파트 설계를 바꾸게 될 경우 반드시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얼마인지 조합원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안전진단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매뉴얼에 현장 시험과 계산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고 토질과 지질 등 각 분야 전문가의 참여도 의무화했습니다. 또 안전성 검토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도 안전진단에 참여하도록 하고 시험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늘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됩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 개정하게 된 이유, 그동안 문제가 좀 있었는 모양이군요. 네, 맞습니다. 국토부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과정에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동주택의 안전성도 확보하려고 이번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 수직 증축 공사를 하고 있었다거나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래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옥상에 기계전기실이나 엘리베이터 기관실 등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기계실을 이전해야 하는 등 증축 공사를 하기도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완공까지 한 성공 사례가 없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안전진단 절차 강화로 수직 증축 리모델링으로 완공까지 가는 게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삼양식품의 2대 주주인 HDC 현대산업개발이 배임이나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이사에 대해서는 결혼으로 처리하자는 주주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어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HDC 현대산업개발이 삼양식품 오너 일가에 불리한 주주 제안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다음 달 삼양식품 주주총회 안건에 배임 횡령 임원을 결혼으로 처리하는 내용의 정관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삼양식품은 2대 주주인 현대산업개발의 제안을 다음 달 22일 정기 주주총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전인장 회장이 회사 돈 50억 원 횡령 혐의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과 무관치 않은 걸로 분석됩니다. 만약 현대산업개발 측의 요구대로 삼양식품 정관이 변경되고 최종심에서 전 회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전 회장은 이사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현대산업개발의 이번 제안, 주총 통과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분석됩니까? 네, 삼양식품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전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47.21%로 전체 회사 지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16.99%를 보유하고 있는 2대 주주인 HDC 현대산업개발과 5.27%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을 합해도 대주주 지분에 못 미칩니다. 또 주주 3분의 1 이상이 주총에 참석하고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이를 동의해야 정관 변경이 가능한 만큼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측도 최근 윤리 경영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2대 주주로서 입장을 낸 것일 뿐 다른 특별한 의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매각하기로 한 가운데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기 만료까지는 2년이 더 넘게 남아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지혜 기자. 네, 안지혜입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고요? 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KDB 산업은행에 따르면 정성립 사장은 최근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에 사장직 사퇴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는 채권단이 회사의 경영정상화 과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하지만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임기가 아직 꽤 남아 있는데 이번에 현대중공업이 인수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모양이군요. 네, 지난해 연임에 성공한 정 사장은 오는 2021년 5월까지 아직 임기가 2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소임을 다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정 사장은 평소 회사의 안정적인 민영화가 목표라면서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왔습니다. 네, 양사 노조는 지금 파업까지 불사하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오는 20일 대우조선 인수에 반대해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우조선 노조 역시 이보다 앞선 18일과 19일에 파업 투표를 가질 예정인데요. 두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로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진중공업이 자회사인 수빅조선소와 관련해 필리핀 은행들과 채무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은행들이 수빅조선소 보증 채무를 해소하는 대신 한진중공업 주식 일부를 출자 전환으로 취득하는 방식입니다. 한진중공업과 현지 은행들은 해당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필리핀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국 GM의 내홍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GM이 부평 2공장의 생산량을 줄이는 이른바 잡다운을 추진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세욱 기자. 네. 한국 GM이 부평 2공장의 잡다운을 추진하고 있다고요? 네. 한국 GM은 부평 2공장의 생산 물량을 지금보다 20% 정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 2공장의 시간당 생산 대수는 현재 24대인데 이를 19대로 줄인다는 겁니다. 한국 GM의 이번 생산량 감축 추진은 3년 만인데요. 부평 2공장은 지난 2016년에 시간당 생산 대수를 33.5대에서 24대로 줄인 바 있습니다. 네. 권 기자, 한국 GM이 이렇게 부평 2공장의 잡다운을 추진하는 이유는 뭡니까? 판매 부진 때문입니다. 현재 부평 2공장에서는 중형차인 말리부와 소형차인 아베우가 생산됩니다. 그런데 말리부는 지난달 국내에서 1,100여 대가 팔리는 데 그쳐 1년 전과 비교하면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기존의 부평 2공장에서 생산하던 중형 SUV 캡티바가 단종된 점도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생산 감축에 대해서 노조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설 직전에 논의가 시작이 됐고 어제도 3차 회의를 했지만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노조는 지난해 7월 고용안정 특별위원회 합의 당시 2교대를 1교대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생산량 감축에 따른 휴업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사측의 감축 추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사측의 잡다운 추진을 부평 2공장의 폐쇄 전 단계라고 판단해 완강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의 차기 회장 선출이 이달 말 이뤄집니다. 하지만 회장직을 맡을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경련 회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정경련이 후임 회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차기 회장을 결정할 총선이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회장직을 맡겠다는 의사를 밝힌 인물이 없다고 알려지는 등 후임 회장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경련이 2년 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4대 그룹이 모두 탈퇴하는 등 위상과 신뢰가 추락한 데 따른 여파로 풀이됩니다. 네, 정경련의 회장 선출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과거에는 총회에 앞서 회장단, 고문단 회의를 통해 내정자가 정해졌고 이후 총회에서 공식 선출했는데요. 국정농단 사태 직후 3월 회장단 회의는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모아 총회에서 합의, 추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다는 인물이 없다면 허창수 회장이 또 연임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현실적으로 8년째 전경련을 이끄는 허창수 회장의 연임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허 회장도 5번째 연임에 대해서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정부와의 소통을 늘릴 수 있는 회장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재계에선 경영 복귀가 임박한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등 부회장단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매년 금융회사에게 걷는 분담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 분담금 규모가 매년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논란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금융위원회가 분담금 산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매년 어느 정도의 분담금을 걷어가는 겁니까? 네, 금감원이 감독 서비스 명목으로 지난해 금융회사들로부터 걷어간 분담금은 2,8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분담금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엔 2,000억 원이 채 안 됐는데 불과 5년 만에 1,000억 원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네, 분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뭐죠? 네, 감독 분담금은 금융사의 총 부채와 영업수익, 수입보험료 등의 업건별 분담 요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요. 은행은 총 부채, 보험사는 총 부채와 보험료의 수익의 합, 금융투자사는 총 부채와 영업수익의 합 등을 기준으로 분담금을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 분담금은 대형 금융회사에 집중됐는데요. 4대 은행은 지난해 150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냈고 삼성생명은 159억 원, 삼성금융계열사 전체 분담금은 3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순이익이 50억 원이 안 되는 금융회사의 경우엔 분담금을 내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가 금감원의 감독 분담금 부과 방식 개선을 위해 민간 교수 6명에게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분담금 전체 규모가 적정한지, 분담금을 내는 기준이 적정한지 등을 들여다본다는 계획입니다. 또 분담금을 내지 않는 회사의 경우 기준이 적정한지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올 8월까지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까지 해법을 내놓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상현입니다. NH농협금융그룹이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취임한 김광수 회장의 첫 성적표라는 점에서도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지난해 농협그룹이 얼마나 실적을 올린 겁니까? 네, 농협금융그룹은 지난해 연간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확히 전년보다 42% 증가한 1조 2,189억 원의 순이익을 올려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2012년 지주회사 출범 이후 최고 실적 신기록입니다. 주력 계열사인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이 실적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전년보다 87.5%나 급등한 1조 2,226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올렸고 NH투자증권도 3.1% 늘어난 3,609억 원의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네, 워낙 탁월한 실적을 올렸다 보니 지난해 취임한 김광수 회장의 경영 능력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예, 김광수 회장은 지난해 4월 취임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경력을 쌓은 정통 금융관료 출신인데요. 김 회장은 취임 이후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그룹 체질 개선과 계열사 간 시너지 확대에 집중했는데 이 전략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회장은 올해 순이익 1조 5천억 원 달성을 경영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대한 보상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서울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 등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미만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도소매 일부 업종은 연매출 50억 원 미만도 포함됩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피해 신청 접수를 받고 추정 피해액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10을 다음 달 초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가격은 100만 원을 웃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기본 모델인 갤럭시 S10 128GB의 출고가는 105만 6천 원으로 전작보다 10% 이상 올랐습니다. 25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예약을 신청하면 다음 달 4일 선 개통되며 정식 출시는 다음 달 8일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계속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1.5% 내림세 2,191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도 1% 가까이 빠지며 734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목해보실 종목들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하락세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5거래일 만에 하락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3%,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75% 내림세 7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로 0.41% 내림세입니다. 지금 미국 상무부가 수입차는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고일 관세 부과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긴장감이 조성되면서 현대차 하락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SK 같은 경우에는 현재 0.36% 오름세입니다. 바이오팜의 유럽 수출 허가 소식이 들리면서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삼양식품 현재 3%가량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주주가 삼양식품 회장의 퇴진을 제안하면서 주가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